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무리 따뜻하게 챙겨 입어도 자꾸 파고드는 찬바람을 완전히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움츠리게 되고 그럴수록 몸이 더 긴장을 하죠. 이럴 때 평소에 약했던 부위가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한동안 괜찮던 허리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참을만 했던 무릎이 다시 말썽을 부리거나 어깨가 뭉쳐서 겉옷을 입고 벗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추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어디 우리 몸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 버티고 또 작은 희망으로 견디던 이웃들이 체감하는 추위는 어쩌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훨씬 더 혹독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는 되도록 멀리 띄워야겠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 그런 겨울 아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오늘 아침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치킨 교환권, 케이크 교환권,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 그게 바로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 생선입니다. 그만큼 이 생선은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해의 이것 어장이 워낙 풍부했지만 지금은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개체수 감소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표층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것의 서식지가 북상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 연안 모두 이것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한류성 어종인 꽁치 역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의 완전 양식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린 이것을 방류하는 등의 자원 회복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싱한 생물은 생태, 얼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 황태, 하얗게 말리면 백태, 검게 말리면 흑태, 딱딱하게 말리면 깡태, 어릴 때는 애태나 노가리로 불리는 이것, 그물로 잡으면 망태, 낚시로 잡으면 조태로 불리는 이것. 이렇게 많은 이름만큼이나 풍성하게 많이 잡히는 날이 다시 오면 참 좋겠죠? 자,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협상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마감이 또 연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 2016년에 이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결정했고요. 브렉시트 조정기를 거쳐서 올해 1월 30일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가 이제 그 탈퇴 이후에 받게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양측이 브렉시트 적용 1년 뒤로 미뤘고요. 그래서 지난 10월까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13일까지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세부적인 사항 없이 유럽연합 탈퇴하는 것에 대비해서 군함을 대기시키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가 지난 12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상에 해군 초계함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협상이 세부사항 조율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유럽 어선들이 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까지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군 초계함을 대기시킨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오던 유럽 쪽 어선을 막겠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영국과 유럽연합에게 그 어업 협상이 이 브렉시트 협상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유럽 선박들이 영국 해협에 자유롭게 어업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렉시트가 발효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요. BBC는 정부가 군함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것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을 인정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1973년에 유럽연합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했고요. 그때 유럽연합 공동어업 정책에 따라서 총 어획량과 어획 쿼터를 배분을 받은 겁니다.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 어선들도 영국 해역에서 교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어획 쿼터를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영국의 어획 쿼터 수준을 현재 수준의 15에서 20%만 늘려줄 수 있다라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럽연합 어선들은 영국 해역에서 접근할 수 없고 그 조업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조업 측면에서는 유럽연합 쪽의 손해가 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 어민들이 반드시 이익을 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해역을 닫을 경우에 영국의 수산물을 유럽연합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유럽의 언론들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과 유럽연합의 어업 종사자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어업은 영국이나 유럽연합에서 국내 총생산 전체 비중에서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바다를 두고 자존심 경쟁을 벌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국도 유럽연합도 사실상 쉽게 양보를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네. 영국은 이제 말씀 것처럼 2016년에 유럽연합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 1월달에 법적으로 유럽연합 공식 탈퇴한 거 맞긴 한데요.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든지 사람 간의 이동,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예전 관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올해 내내 협상을 벌이는데 유럽연합과 영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노딜 브렉시트 양측이 세부 사항을 결정하지 못하고 브렉시트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 도박업체들은 최근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거의 50에서 60%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화물선 한 척이 인도양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냈는데 일본 정부가 그쪽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화물선이 인도양의 섬나라인 모리셔스 해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모리셔스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모리셔스를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지난 13일 날 프라빈 모리셔스 총리를 직접 만나서 모리셔스의 경제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모테기 외무상은 면담 종료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300억 엔,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이 N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도 보도했는데요.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이 다음 달부터 환경보호 그리고 어업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같이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프라빈 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실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테기 외무상이 같은 날 모리셔스 외교장관과도 회담하면서 일본이 6억 엔 규모의 재난 방지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양측이 서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해운회사인 나가사키 기센이 보유하고 있는 효세미스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선 오카시오가 지난 7월 달에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좌초했고요. 이 때문에 8월 달부터 화물선의 연료 일부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이 일대 해안이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네. 자, 일본의 한 지자체가 소형 자율주행 로봇을 실험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업 쪽에서 쓰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바라키현 지쿠세이시가 미쓰비시 상사와 공동으로 농산물을 나르는 소형 자율주행 로봇의 실험에 들어간다고 이제 나이니치 신문이 밝혔습니다. 이 농산물 실어나르는 로봇은 자율 운반으로 일반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실어나야 되는 그 장소까지 농산물을 직접 실어서 농산물 집화장까지 운반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쿠세이시는요, 농업 인력 부족과 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책으로 비접촉식으로 농산물을 자율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걸 운반할 것이고 이번에 이걸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요 이런 실증 실험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실시 시기 내용은 현재 조정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내년 2월쯤에 2주에 걸쳐서 실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은요 로봇의 이동 거리가 800m에서 1km 정도 좀 아직 짧긴 한데요. 딸기 농장과 주변 야채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인력으로 로봇에 올리게 되면은 전동 로봇이 최적의 주행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쓰비시 상사는 로봇 기업이긴 합니다만 여러 지도회사 등 여러 관련 기업들과 종합적으로 이제 조율을 해서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업비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이바라키현과 시가 250만 원씩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가 500만 원 이렇게 각자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 도시기획 담당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미래의 물류를 구현하고 이바라키현에 있는 대학생들도 견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 도쿄도가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내년부터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빠르면 내년 여름부터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정은 일본 정부로부터 1,000만 엔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니혼게자신문 보도에 따르면은요, 일본 정부가 도쿄에서 지방으로 집을 사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는데요. 회당 최대 100만 엔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가기에서 이게 결정이 됐고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내각이 추진하는 제3차 코로나 경제 대책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통상국회에서 예산안이 성립이 되는 대로 내년 여름부터 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용 대상자는 도쿄도 중심 지역인 23구에 살고 있거나 도쿄도 23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한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주택만 포인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또 포인트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쿄 중심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이 지방으로 가면 이제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 좀 네. 빠져나가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수도권 집중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네. 도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시 집중화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도쿄도민의 지방 이주를 장려하는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도시 집중, 그러니까 특히 도쿄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 현재 도쿄도 인구가 1,397만 명인데요. 일본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도쿄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의 40%가 역시 도쿄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7년 도쿄도의 그 GDP를 봤었을 때 106조 엔으로 일본 전체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도쿄도를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때 GDP 규모가 세계 16위라고 하는데요. 일본 역대 정부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는 도쿄 집중화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삼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성과가 계속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4개월 연속 도쿄를 떠난 인구가 도쿄로 들어온 인구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도쿄 전체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았던 건 거품 경제 직후인 1993년부터 94년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를 줄이는 탈석탄 사회를 선언한 것도 결국 도쿄의 인구를 줄이고 지방의 친환경적인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이유로 분석이 되는데요. 친환경적인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 재택근무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최대 100만 엔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주택 신축이나 개조에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일본 정부가 작년 10월 달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할 때 경기대책 하나로 도입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내진 설계가 우선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조할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올해 8월까지 45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침체된 일본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 10월까지 일본의 신설 주택 착공 건수가 16개월 연속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걸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되면서 네. 굳이 도심에 모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좀 알고 또 이런 포인트 제도까지 준다면 실제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네. 생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80명, 오늘도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수가 예상되고 있죠.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3단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의 최재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전화 감사합니다. 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질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이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800명, 1000명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이러한 3차 대유행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이번 12월, 1월까지의 그런 상황을 지금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3차 대유행은 정점이 만일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1월 말까지도 정점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곡선을 빨리 꺾어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제만 봐도 사망자가 좀 많았잖아요. 노령층 확진이 좀 높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노령층 즉 60대, 70대에서의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것은 전체 그 환자의 구성비로 볼 때는 많아진 건 아니고요. 네. 전체와 그 환자의 그 모집단, 그 신규 확진자 숫자가 커지면서 이제 사망자도 증가하는 것이고요. 사망자 증가는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바로 그 달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보통 3주에서 한 달 후에 이제 사망자가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망자 증가 수는 지난 12월부터 11월 달도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누적된 것이고 지금 12월 달에는 11월보다 환자 수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할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진자, 사망자 증가는 1월 달까지 계속 여파가 지속될 겁니다. 그렇네요. 이번 3차 유행이 1, 2차와 좀 다른 특별한 점은 뭡니까? 아주 다릅니다.
그 점을 정부 당국이 지금 놓친 부분도 굉장히 큰 뼈아픈 대목인데요. 아시다시피 산발적 집단 감염이 1차, 2차 감염의 특징이었다면 지금 3차 감염은 이러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인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일상 감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역 정책과 이 통제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주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는 조심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상 감염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러한 일상 감염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좀 실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역사회 일상 감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아시다시피 무증상 감염이 한 전체 확진자의 한 30-40% 되고요. 또 감기와 같은 이 경미한 경우가 또 한 30-40%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집단 감염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장소에서 환자가 이제 생기니까 그 주변에 접촉자까지 찾기는 쉬운데, 지역사회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일상 감염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집단 검사,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은밀히 퍼진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몇 달 전부터 쭉 누적돼서 계속 퍼져가면서 그 누적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커지면서 이러한 전국적인, 또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로 발생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번호만 남기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150곳이 생겼잖아요. 네네. 이게 방역에 크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일부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좀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없는 사람이 거의 30-40%니까 아예 검사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설사 경미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거의 일부러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서 격리가 돼야 되나? 이제 그런 그동안의 좀 비난 효과, 낙인 효과 때문에 아직도 검사를 꺼려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증상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감기처럼 치료받으면은 대부분 잘 회복되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보다는 이 전수조사부터 전 국민의 전수조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감염이 확산되고 전파 위험이 높은 젊은 층, 학생들이라든지 특정 직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려놓고 찾아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상을 정해서 전수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네네.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두고도 고민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 혹은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면 서울 수도권이라도 3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단계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과 동시에 지금의 거리두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을 통제하는 그 전제로 만들어졌던, 그걸 막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라서 지금과 같은 일상적인 지역사회 감염에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네. 효과가 잘 없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5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2.5단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즉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있다라고, 그것이 달라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이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전환이 하는 것, 즉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설계하고 현재 감염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같이 병행되어야지 지금의 이 단계를 그냥 유지하면서 2단계를 2.5단계, 2.5단계, 3단계를 격상하는 것만으로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3단계로 올린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 새로운 틀을 좀 짜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면 병상 부족 문제가 제일 신경이 쓰일 텐데 이 네네. 문제는 대응이 가능할까요? 네, 그 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과 관, 즉 민간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같이 참여해서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병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병상 확보의 관점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반 질환 치료자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병상을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병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중환자 치료 병상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몇 개 병상이 좀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상, 이 코로나19는 이 공기 중 전파, 공기 감염, 공조 시설을 통해서 옆방이나 환기가 뚫려 있으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경험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병상을 일부 이쪽으로 쓰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병원 전체를 환기를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병원 전체를 다 통째로 코로나19 전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일부 병상을 병원에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환기와 공조, 전파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그런 병상 확보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의 이 민간 의료기관이 병상 확보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새로운 공간 건물 하나를 통째로 확보했는데 거기 이제서 활약할 의료진은 또 전부 방호복 입고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피로감은 어떻게 하죠? 지금 좀 새롭게 도와줄 손길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병상 확보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료진 확보에 대한 부분도 결국 민간 의료계와 자발적인 참여 또 이 현실적인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되고요. 이미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는 자발적으로 3주 전부터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자발적인 그 도움을 한 봉사활동 단체를 조직해서 의사, 간호사분들이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자원이 없는 것이라기보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과 종합적 대책 마련을 통해서 움직여야지 개별적인 사안으로 이 사안이 접근되면 모래알처럼 이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을 전문가들 의견을 잘 또 수렴을 해서 빠르게 좀 정책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네. 이제 청취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따르라는 건 열심히 따르는데 지금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 맞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우리는 네.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에 맞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점 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내년 3월부터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3월이 아니라 1월 달에도 접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총력 대응을 했으면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런 대응, 즉 백신 확보를 위한 조기 확보에 대한 대응을 좀 믿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국민 입장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바랍니다. 네, 백신은 어쨌든 맞는 게 이제 코로나19 종식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종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19 종식 중단의 유일한 해결책이 백신입니다. 치료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백신 확보는 모든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로 총력적인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시민들이 열심히 좀 본인들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까지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겨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앞으로 이 연말 1월, 2월까지 네. 이 상황을 마지막 잘 버텼으면 합니다. 그 버티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모임 제한, 그다음에 모임 자제, 그리고 개인위생 철저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모든 감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힘들지만 버텨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렇지만 끝은 있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통하면서 그래도 좀 답답한 머릿속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오늘도 추위가 상당합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전국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0.5도, 강원도 철원, 충북 제천 영하 18도를 보이고 있고요. 평창군 봉평면과 홍천군 서성면은 23.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약한 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엔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호남 서해안은 오늘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린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수도권, 영남, 전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880명입니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848명이고요. 이 중에 경기도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6명, 인천이 55명이 나와서 수도권만 575명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올스탄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부산 40명, 충남 37명, 대전 32명, 충북 24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44,364명, 그리고 사망자가 하루 사이에 13명이나 늘어서 하루 최다 사망 기록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00명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요양원에서 무려 6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수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 머무는 노인들을 포함해서 직원과 가족까지 감염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감염 경로를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열흘 정도 남았죠. 하지만 최근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10건이나 됩니다. 서울 강서구 교회에서는 170명 가깝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충남 당진의 교회에서도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확진자가 1000명을 전후할 것 같은데요. 이 3단계 격상 조건인 하루 평균 800명에도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관련 회의에서 이 3단계 격상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방역수칙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또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얘기를 좀 해보죠. 경북 구미 또 전북 임실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죠? 네, 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검사 확진 판정이 난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이 모두 15곳인데요. 어제 오후에는 구미시 선산읍의 한 육개 농장에서 상주시 도계장으로 출하한 닭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장은 그제 상주 도계장에 닭 2만 3천 마리를 출하했고 이 중에 3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 농장은 앞서 지난 4일에도 2만 6천여 마리를 출하해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상주 도계장을 폐쇄하고 닭 8만 7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 했고요. 도축한 뒤 보관 중이던 닭고기도 전량 폐기할 방침입니다. 이 구미 육개 농장 주변 3km 내 농가 2곳에 가금류 3만 7천 마리를 예방 체원해서 살처분하기로 했고요. 또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을 했습니다. 이 구미시의 모든 가금 농장도 7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북 임실군에서도 확진이 나왔는데요. 이에 전라북도는 이 농장 반경 3km 내 농장 4곳에
가금류 27만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또 반경 10km 내 39개 농가는 30일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임실 지역의 모든 가금류 농장도 7일간 이동이 제한이 됩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밤샘 회의를 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어요. 네,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징계위는 오늘 오전 4시까지 무려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 결론이 정직 2개월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수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징계가 효력에 발생을 합니다. 이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입니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이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네. 이 징계위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 돼서 토론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징계 의견이 과반수가 되는 순간 이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정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총장 측은 위법 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안들을 다뤘나요? 네, 어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그리고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이 법안들을 법률 공포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찰이 공수처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서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공수처가 어떻게 독재와 연결될 수 있겠냐라면서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계열의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으로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라며 이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이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과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사과 현장에 동행하면서 사과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뜻을 나타냈고요. 이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도 이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내 초선 의원들도 대체로 긍정적이라고는 반응인데요. 네. 하지만 이 당내 친이 친박계 의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친박계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수감은 당의 배신이나 가짜뉴스, 왜곡 선동 등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상임 고문은 없는 죄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 또 음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네, 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이 조두순에게 대해 청구했던 특별 준수사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외출 그리고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요. 교육시설 출입 금지 및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서 귀가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조두순 집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거나 성폭력 예방 및 유괴납치 예방 교육 안내 자료를 각 가정에 배포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878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마음도 춥네요. 오늘부터 재택근무하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힘드신 분들 마음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1711님은 등교 못하는 초등 2손녀와 온종일 씨름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힘드시겠네요. 2715님, 대구도 3일째 강추위와 싸우고 있네요. 새벽 일 가는 승객 몇 분 태우고 종점에 다 왔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춥더라도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어깨도 좀 풀어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 보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